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아이폰 안에 도대체 어느 나라 부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흔히 아이폰 박스 뒷면에 적힌 Assembled in China 라는 문구 때문에 아이폰은 중국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기기를 낱낱이 뜯어서 부품의 원가를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5, 16 시리즈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폰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전체 부품 원가 중에서 무려 30% 가까이가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심지어 단일 국가 부품 점유율로는 미국 본토 부품이랑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핵심적인 부품, 스마트폰 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얼굴, 즉 최상위 프로 라인업의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 세계에서 애플이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를 미친 듯이 많이 팔아치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는 삼성 직원들의 성과급 파티 규모가 덩달아 커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두 회사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철천지 원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의 디자인을 베꼈다면서 7년 동안 전 세계 법정을 돌면서 1조 원짜리 피 튀기는 특허 소송 전쟁을 벌였고 서로를 향해서 카피캣이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던 앙숙 중의 앙숙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잡스의 사후 애플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존심이라면 우주 최강인 애플이 왜 자신들이 쓰레기라고 조롱했던 삼성의 기술을 돈을 주고 사오게 된 걸까요? 에이트 스토리, 오늘의 스토리는 삼성 대 애플, 애플 대 삼성 15년 넘도록 지속된 대결의 역사입니다. 자, 이 두 회사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무려 2007년으로 돌려야 됩니다. 20년 전이네. 사실 대중들은 2011년 스티브 잡스가 모토로라를 비롯해서 이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저격하면서 두 회사의 앙숙 관계가 시작됐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진짜 진실은 다릅니다. 이 둘은 가장 미워하는 적이 되기 전에 서로가 없으면 제품을 팔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2007년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던 그 전설의 1세대 아이폰, 그 아이폰의 뇌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 AP 칩이 바로 삼성이 설계하고 생산한 칩이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잡스에게 삼성은 메모리부터 칩까지 다 만들어주는 아주 고맙고 든든한 파트너였고, 반대로 삼성에게 애플은 한 번 주문하면 수천억, 수조원어치를 쿨하게 결제해주는 최고의 VIP였죠. 그런데 2007년 세상을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터치스크린 하나로 전화기, 인터넷, 아이팟을 합쳐버린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 이 전 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만들던 그 버튼이 달린 피처폰들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될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글로벌 휴대폰 시장의 강자였던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급해진 삼성은 좀 부랴부랴 아이폰에 대항할 스마트폰을 급조해서 냈는데요. 그게 바로 테크팬들 사이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스마트폰, 이렇게 불리는 전설의 흑역사, 바로 옴니아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 옴니아는 진짜 좀 끔찍한 혼종이었어요. 이 아이폰의 부드러운 그 정전식 터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화면도 정말 살짝만 닿아도, 손끝만 살짝 스쳐도 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 화면을 손톱이나 이 펜 같은 걸로 꾹꾹 눌러야 인식되는 그런 구형 감압식 터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 필름, 진짜 화면도 유리가 아니라 필름이었죠. 그래서 필름에 이 손톱 자국이 남곤 했어요. 이거 알면은 적어도 30대 초반 이상이에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무겁고 버벅거리는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를 억지로 우겨 넣었어요. 마치 AMD가 불도저 사태로 회사 문을 닫을 뻔했던 그런 것처럼 삼성 모바일 사업부도 옴니아 때문에 진짜 벼랑 끝까지 몰렸던 거죠. 여기에서 당시 이건희 회장이 극대노합니다. 당장 아이폰 낱낱이 뜯어보고 그것보다 무조건 더 좋은 기기를 만들어라. 이건희 회장의 특명을 받은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2010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랑 삼성의 모든 하드웨어 역량을 총동원한 반격의 카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프로젝트명도 슈퍼스마트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S의 탄생이었습니다. 갤럭시 S는 옴니아의 흑역사를 완벽하게 지워버렸어요. 가볍고 얇고 아이폰보다 더 큰 화면인 4인치를 달고 나왔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출시 직후의 판매량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대가 팔려나가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확실한 1인자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묘한
이런 표정으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스티브 잡스죠. 결국에 2011년 3월 아이패드2 발표 행사장에서 잡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삼성전자의 로고랑 제품을 대문짝만하게 띄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여요. 2011년은 카피캣들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야, 지금은 이런 거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이 발언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있을 선전포고였던 거죠. 애플은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삼성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랑 아이콘 배열 이런 디자인 특허를 통째로 베꼈다 이러면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파트너에서 모방꾼으로 그리고 법정의 적으로. 자, 과연 이렇게 카피캣이라는 치욕적인 낙인이 찍힌 삼성은 이대로 무너졌을까요? 자, 카피캣이라는 치욕적인 낙인이 찍힌 삼성. 보통의 기업이었다면 멘탈이 나가서 주저앉았겠지만 삼성은 좀 달랐습니다. 소프트웨어 감성이나 둥근 모서리 디자인에서 밀린다면 오직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스펙과 폼팩터, 이걸로 애플의 룰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전쟁터가 바로 화면 크기였어요. 초기에 나왔던 그 스마트폰 시장은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곧 법이었습니다. 잡스는 아이폰에 3.5인치 화면을 고집하면서 스마트폰은 무조건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죠. 당시에 경쟁사들이 4인치대 폰을 내놓으니까 잡스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조롱했어요. 아무도 저딴 큰 폰은 안 살 거다. 마치 큰 지프차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이 우스꽝스럽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었죠. 하지만 이 말에 삼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011년 잡스의 이 철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괴물 같은 기기를 내놨어요. 무려 5.3인치라는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작은 기기지만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화면에다가 심지어 잡스가 극혐했던 스타일러스 펜, 요거까지 꽂아놓은 폰. 네, 바로 전설의 시작 갤럭시 노트였습니다. 처음에 전 세계 테크 언론들은 이 폰을 보고서 경악을 했어요. 아니, 이게 태블릿도 아니고 폰도 아니고 이 끔찍한 혼종은 무조건 망한다. 전화 받을 때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커서 좀 바보 같다, 이렇게 비웃었죠. 잠깐만, 그거 진짜 있는데? 마치 이런 트라이폴드로 펼쳐서 전화를 받는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전이었는데요.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할 때 이 대화면이 주는 압도적인 편안함을 한번 맛본 소비자다, 이런 사람들은 노트 시리즈에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1000만 대가 넘게 팔렸고요. 이 삼성이 스티브 잡스의 한 손 조작 룰, 이거를 완벽하게 박살내면서 폰이랑 태블릿, 이거를 합쳐진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2012년에 출시된 갤럭시 S3, 이게 확인 사살을 날립니다. 이 자연의 조각돌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유선형 디자인의 4.8인치의 대화면을 탑재한 이 폰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100일 만에 2천만 대가 팔리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완전히 글로벌 메가 히트를 쳐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의 여론이 아주 좀 묘하게 뒤집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잡스 사후에 팀 쿡이 이끄는 애플은 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에 2014년 자존심 강한 애플이 자신들의 고집을 꺾고 백기를 듭니다. 화면 크기를 확 키운 4.7인치의 아이폰 6, 그리고 5.5인치의 아이폰 6 플러스를 출시를 한 거죠. 결국에 아이폰 6 시리즈는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애플은 삼성을 향해서 마음껏 카피캣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고요? 스마트폰 화면을 키우는 이런 대형 화면, 이런 패블릿 트렌드에 있어서는 애플이 삼성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간 진짜 카피캣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애플의 자가당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할 때 이 휴대폰에 있는 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Now, how are we going to communicate this? We don't want to carry around a mouse, right? So what are we going to do? Oh, a stylus, right? We're going to use a stylus. No. No. Who wants a stylus? You have to get them and put them away and you lose them. Yuck. Nobody wants a stylus. So let's not use a stylus.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2015년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애플 펜슬이 등장하면서 삼성의 S펜을 비웃던 이 잡스의 유언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자, 폼팩터 경쟁에서 삼성이 패블릿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두 회사는 법정에서 피말리는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바로 스마트폰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 개의 재판, 일명 둥근 모서리 특허 소송전입니다.
2011년 4월에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거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애플이 주장한 핵심 디자인 특허 침해 내용, 이거 뭐였는지 아세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기기 디자인, 액정화면 주변을 감싸는 베젤, 그러니까 테두리죠. 그리고 화면 안에 격자 형태로 앱 아이콘을 배열하는 방식, 그리고 뭐 추가로 밀어서 잠금 해제, 그리고 바운스백, 이런 튕겨져 오르는 효과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적인 부분까지 자신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삼성이 통째로 베껴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스마트폰의 모서리가 둥글지 그럼 뭐 뾰족하냐? 앱을 격자 모양으로 안 넣으면 뭐 어떡해? 뭐 동그랗게 놓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뭐 황당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법정 분위기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삼성도 가만히 맞고만 있진 않았는데요. 니들이 디자인 특허로 딴지를 걸면은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걸로 명치 세게 때려줄게. 삼성도 맞소송을 걸면서 꺼내든 무기는 바로 스마트폰의 근본이었던 3G 통신 표준 특허였습니다. 그래 둥근 모서리는 니들이 원조라고 쳐보자. 근데 우리가 가진 통신만 특허 이거 안 쓰면 니들 아이폰 전화도 안 터지는 그냥 벽돌이야. 이러면서 완벽한 맞불 작전을 놓은 거죠. 이 재판들은 진짜 말 그대로 피 튀기는 난타전이었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밑바닥까지 샅샅이 까발려졌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대박인 게 삼성 내부에서 작성했던 132페이지짜리 아이폰 분석 보고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의 UI를 화면 하나하나 캡처해서 나란히 비교해놓고 아이폰의 직관적인 사용성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었거든요. 결국에 2012년 8월 1심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줍니다.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으니 무려 10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1,900억 원, 이걸 배상하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당시에 전 세계 언론은 삼성이 애플에게 완패했다, 카피캣의 비참한 최후다, 이러면서 대서특필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이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를 거치면서 결국에 7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배상금을 상당 부분 깎았습니다. 비밀 협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게 대략 하나로 6천억대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 1조 원이라는 벌금 딱지가 붙었을 때는 누가 봐도 애플의 압승으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대만의 HTC, 미국의 모토로라, 그리고 뭐 한국의 LG전자, 이런 수많은 제조사가 있었고 다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이폰의 대항마다. 근데 이 7년 동안 특허 소송전이 이뤄지면서 뭐 CNN이나 뭐 BBC, 뉴욕타임즈, 이런 전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언론사들이 매일같이 일면 머리 기사가 이렇게 보도됩니다. 애플 대 삼성 1조 원짜리 재판, 오늘은 누가 이겼나? 애플이 삼성을 둥근 모서리로 집요하게 물어 뜯을수록 전 세계 소비자 뇌리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프레임이 박힙니다. 그냥 세뇌가 된 거예요. 아, 전 세계에서 애플로 아이폰이랑 1대1로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스마트폰은 오직 삼성 갤럭시구나. 삼성은 수천억짜리 배상금을 물어줬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수십조 원짜리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7년의 소송전으로 누리게 된 거죠. 이 소송전을 기점으로 뭐 노키아, 모토로라, 뭐 HTC, 이런 경쟁자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아이폰 대 갤럭시, 이런 양강구도 체제가 돼버렸어요. 당시의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가장 후회하는 결정이 바로 삼성을 글로벌 라이벌 체급으로 키워준 이 소송이라는 좀 뼈있는 농담까지도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법정에서는 서로를 죽일 듯이 물어뜯으면서 글로벌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 두 회사. 근데 카메라가 꺼진 이 무대 뒤편에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 무대 뒤편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기괴하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고 돌아오고 있는데 애플의 팀 쿡이 삼성전자 임원에게 전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소송은 소송이고 이번 달에 들어갈 우리 아이폰 부품 수천만 개 납기일 맞춰서 잘 포장해놨지? 결제했다. 잘 쏴라. 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라이벌인데 동시에 수십조 원의 돈이 오가는 가장 거대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공급망 관리의 신이라 불리는 애플의 CEO 팀 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대 라이벌인 삼성한테 아이폰의 핵심 부품을 의존한다, 이거는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끔찍한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팀 쿡은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탈 삼성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아이폰의 두뇌, AP라 불리는
어울리는 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실리콘의 A 시리즈죠. 원래 애플은 칩 설계만 본사에서 하고 그걸 실제로 찍어내는 위탁 생산은 삼성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팀 쿡이 이 물량을 대만의 반도체 공장 TSMC로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 그 유명한 아이폰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아이폰 6S 칩 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에 애플은 혹시 모를 물량 부족에 대비해서 아이폰 6S에 들어가는 A9 칩의 생산을 삼성이랑 TSMC 이렇게 두 곳에 나눠서 맡겼는데요. 이때 삼성은 최첨단 14나 나노 공정, 그리고 TSMC는 그것보다 숫자가 조금 더 큰 16나노 공정이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반도체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한 공정이라서 보통 성능도 더 좋고 전력 소모도 더 적거든요. 당연히 삼성이 만든 칩이 더 좋을 거다, 모두가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테크 유튜버들이 두 아이폰을 분석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빡세게 돌려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조금 더 후발이었던 TSMC의 16나노 칩이 들어간 아이폰, 이게 삼성의 14나노 칩이 들어갔던 아이폰보다 발열도 더 적고 배터리도 한두 시간이나 더 오래 가는 거였어요. 이 벤치마크 결과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비자들은 내 아이폰에 삼성 칩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TSMC 칩이 들어갔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앱까지 깔아가면서 난리를 쳤죠. 결국에는 이 사건을 명분 삼아서 애플은 굉장히 쿨하게 삼성 파운드리랑 완벽한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시한 아이폰 7 A10 칩부터는 모든 칩 생산 물량을 100% 대만의 TSMC에 몰아주게 돼요. 아마 이런 테크나 뭐 아니면 주식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SMC를 모르진 않을 텐데, 이 아이폰이라는 역대급 돈줄을 독식하게 된 TSMC는 이때부터 퀀텀 점프를 하면서 현재의 글로벌 파운드리 압도적 1위, 이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 파운드리는 가장 거대한 고객을 잃고 좀 뼈아픈 내상을 입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팀 쿡의 탈 삼성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죠. 하지만 이 애플의 오만함은 딱 2년 뒤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로 2017년 애플의 10주년 기념작 아이폰 10 때문이었어요. 당시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는 이 화면의 테두리, 그러니까 즉 베젤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줄이는가, 이 베젤리스 디자인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애플도 기존에 있던 홈 버튼 이런 걸 없애고 화면을 꽉 채웠잖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M자 탈모라고 불렸던 노치, 이게 아이폰 10에 기획돼서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존에 애플이 고집했던 LCD 화면에서는 이 하단 베젤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설계상 화면 밑에 쪽에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하는 그 딱딱한 칩이 달려 있어야 했거든요. 이 밑부분의 베젤을 완벽하게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면 끝부분을 뒤로 확 구부려 가지고 접어 넣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아니라 구부러지는 플렉서블 OLED, 이 패널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팀쿡은 전 세계 부품 시장을 쥐잡듯이 뒤집니다. 아니, 우리가 아이폰 수천만 대를 팔 건데 이 엄청난 물량, 이거 불량품 없이 완벽한 화질의 플렉시블 OLED 찍어낼 수 있는 거 당장 나와! 자, 이렇게 다 수소문을 했는데 전 세계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미친 수율이랑 퀄리티, 그리고 이 엄청난 물량,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바로 애플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베꼈다면서 1조 원짜리 소송을 걸었던 그 철천지 원수,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색감이 과장된 쓰레기라고 조롱했던 그 기술을 10년 동안 도끼 품고 갈고 닦아온 삼성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팀쿡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죠. 하지만 어째요? 폰은 만들고 팔아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자존심을 굽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찾아갑니다. 그러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때 삼성은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이때는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슈퍼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한테 부품값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불러버립니다. 당시에 아이폰 10 한 대의 제조 원가가 대략 $370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무려 $110, 대략 30% 정도죠. 그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한 OLED 패널이었습니다. 아이폰 10에 들어간 모든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싼, 가장 압도적인 1위 원가였던 거죠. 물론 팀쿡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삼성 개미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나 중국의 BOE 같은 다른 패널 회사들한테도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키워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삼성이었어요. 결국에 2026년 현재까지도 아이폰의 가장 비싸고 수익성이 높은 프로랑 프로 맥스 라인업에는 여전히 삼성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디자인, 화면 크기, 칩셋, 디스플레이 이걸 두고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생태계를 양분해온 삼성과 애플. 그렇다면 2016년 지금 현재 이 두 기업의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두 회사의 전략은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가려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주특기인 요 하드웨어 폼팩터 이런 걸로 승부를 보고 있죠. 우리가 10년 넘게 써오고 있는 이 네모나고 평평한 바 타입의 스마트폰은 이미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서 더 이상 디자인적인 혁신을 보여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나마 좀 카메라 같은 거로 좀 변주를 주는 거. 그래서 삼성은 이 화면 유리를 머리카락보다 얇게 깎아버리는 이 초방막 유리 울트라 스인 글래스 기술로 폰을 반으로 접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을 개척한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랑 플립 시리즈죠. 그리고 최근에는 화면을 두 번 펼치면 태블릿이 되는 트라이폴드 기술까지 선보이면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의 극한까지 찍어 누르고 있어요. 아니 니들이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물리적으로 접히고 펼쳐지는 이 미친 하드웨어의 경험은 절대 못 이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반면에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의 전략은 아주 노골적인 생태계 감옥이에요. 애플은 삼성이 폰을 접든지 말든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괴물 같은 칩셋, 한마디로 압도적인 전성비의 애플 실리콘 시리즈, M 시리즈나 A 시리즈 이걸 바탕으로 기기 간의 연동성을 미친 듯이 강화를 했었죠. 그냥 소비자를 철저하게 가둬버린 거죠. 하드웨어로 시장을 뚫는 자, 완벽한 생태계로 소비자를 가두는 자. 그런데 이 평행선 같던 두 회사의 전략이 2026년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거대한 변곡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수는 바로 온디바이스 AI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진짜 스마트한 폰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없이도 이 AI를 잘 돌릴 수가 있어야 되죠. 삼성은 제미나이랑 퍼플렉시티를 융합해서 개방형 갤럭시 AI로 AI 폰 시장을 선점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뒤통수를 맞은 애플은 부랴부랴 챗GPT를 끌어들여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놨는데요. 다급하게 반격이라고 내놨지만 아직은 호평을 피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변수, 드디어 애플이 자신들의 똥꼬집을 한 번 더 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테크 업계랑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애플이 좀 빠르면 2026년 그리고 늦어도 2027년에는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화면에 주름이 생기는 폰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이랬던 애플이 결국에는 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삼성의 안방인 이 폴더블 시장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끝마친 거예요. 자, 이게 상상이 좀 되시나요? 삼성이 개척하고 있는 이 폴더블 하드웨어 폼팩터 위에다가 애플 특유의 생태계가 얹어지면 어떻게 될지. 근데 과연 그 폴더블 아이폰의 화면은 또 누가 만들어 줄 것이며, 또 삼성은 이 거대한 애플의 반격에 어떤 하드웨어 괴물로 또 맞서게 될까, 이런 것도 너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무대 위에서 조롱하고 또 뒤에서는 서로의 부품을 쓰면서 멱살 잡고 성장해가는 두 기업, 결국에 이 둘의 피 튀기는 라이벌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의 혁신은 지금처럼 빠르진 않았을 거예요. 자, AI와 폴더블이 격돌하는 다음 5년 스마트폰 제국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삼성과 애플, 애플과 삼성의 15년이 넘는 스마트폰의 전쟁의 역사. 에이트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하입까지도 부탁드립니다.